부산의 자갈치 시장 위로 막 해가 떠오를 무렵이었다. 경적 소리, 물건을 외치는 상인들의 함성, 그리고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뒤섞였다. 그 북적임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플라스틱 병과 한 종이 상자가 가득 쌓인 작은 손수레를 힘겹게 밀고 있었다. 낡아빠진 옷과 먼지투성이의 얼굴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거나 혹은 그저 외면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유라였다. 매일 아침 그녀는 시장부터 좁은 골목까지 돌며 폐지를 주웠다. 그 일에 완전히 익숙해진 듯 그녀의 목놀림은 빠르고 민첩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에게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가게 앞에 멈춰 서거나 주변 사람들을 관찰할 때면 그녀의 시선은 마치 모든 것을 평가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듯했다. 그 누구도 유라가 평범한 폐지 수집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경찰 특수수사팀 소속의 젊은 정보원이었고 현재 위장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임무는 위험했다. 시장 주변과 터미널 뒤편의 허름한 고시원들을 중심으로 암약하는 장기밀매 조직을 수사하는 것이었다. 최근 몇 달간 특히 거리의 아이들과 가난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종 신고가 급증했다. 범인들은 너무나 치밀하고 교묘하게 움직였기에 경찰의 수사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단서는 단 하나뿐이었다. 한 정보원이 조직의 우두머리가 시장에서 일하는 폐지 수집상들과 자주 접촉한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그 한마디에서 위장 수사는 시작되었고 젊고 순박해 보이는 얼굴을 가진 유라가 그 역할에 선택되었다. 그날 아침 유라는 시장 모퉁이에 있는 낡은 국밥집 근처에 멈춰 섰다. 그녀는 포대 자루를 내려놓고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국밥을 파는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어이, 아가씨, 웬일로 태호랑 민수는 같이 안 다녀? 보통은 셋이서 같이 돌잖아. 유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오빠들은 터미널 쪽으로 갔어요. 이모, 저는 이 근처 가게 뒤에 병이 많다고 해서 먼저 와봤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조심여. 요새 이상한 놈들이 많아. 지난주부터 폐지 줍던 사람 둘이 안 돌아온다는 소문도 있고. 유라는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 정말이요? 이모 그럼 마지막으로 본 게 밤에 저 뒤에 낡은 창고 쪽이라던데. 왜 없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라. 유라는 깜짝 놀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즉시 그 정보를 기록했다. 시장 뒤편의 낡은 창고. 거기가 거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녀는 플라스틱 컵에 담긴 값싼 믹스 커피를 마시며 아무도 모르게 테이블 아래에 있던 작은 장치를 켰다. 모양은 라이터 같았지만 사실은 팀의 감시 초소와 직접 연결된 음성 녹음기이자 GPS 신호기였다. 그녀는 좌표를 기록하고 대화를 저장했다. 국밥집 주변의 몇몇 상인들이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다. 짧은 머리에 가죽 재킷을 입은 한 남자는 친구에게 속삭이기까지 했다. 어이, 저 계집에 새로 온 폐지 줍는 년 같은데. 걸음걸이가 진짜 폐지 줍는 애 같지가 않아. 그냥 외지에서 온 애겠지. 냅둬. 친구가 담배를 빨며 대꾸했다. 유라는 듣지 못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저런 자들이 조직의 일원일 수도 있었다. 위장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정체가 탄로 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빨리 의심을 사는 것이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유라는 시장 뒤편 구매자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구역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판지 상자 더미와 썩은 쓰레기 냄새, 그리고 플라스틱을 분류하는 몇몇 폐지 수집상들만 있었다. 그중 김영감이라 불리는 한 노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왔어? 김영감이 새까만 손을 옷에 닦으며 물었다. 유라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어르신. 포항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아직 못 구해서 우선 폐지라도 줍고 있어요. 혼자서. 네. 김영감은 그녀를 한참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아가씨. 여기 폐지 줍는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 나쁜 놈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 유라는 어리둥절한 척했다. 나쁜 사람들이요. 어르신, 김영감이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그놈들은 폐지 줍는 사람들한테 물건 좀 옮겨달라고 시켜. 그냥 자루 나르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폐지가 아닌 게 들어있어. 가끔은 사람이 들어있기도 하고. 유라는 숨을 참았다. 맞다. 방향이 옳았다. 하지만 과도하게 반응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이상한 일에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어르신,
김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혹시 쉴 곳이 필요하면 창고 뒤에 있는 내 움막으로 와. 감사합니다. 어르신, 유라가 조용히 대답했다. 늦은 오후가 되자 하늘이 흐려졌다. 유라는 아까 들었던 낡은 창고를 향해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건물은 컸고 페인트는 벗겨졌으며 문 일부는 녹슨 양철판으로 덮여 있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버려진 빈 건물 같았다. 하지만 유라는 종종 그런 곳이야말로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루 더미 뒤에 멈춰서서 창고 뒷문을 응시했다. 몸집이 큰 남자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다.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경비를 서는 것처럼 주위를 힐끔거렸다. 유라는 그 근처에서 폐지를 줍는 척했다. 갑자기 경비원 중 한 명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이, 너 거기서 뭐해? 그가 거칠게 소리쳤다. 유라는 움찔하며 황급히 자루를 들어 올렸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저씨, 그냥 저기 병 좀 주우려고요. 딴 데 널렸잖아.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죄송합니다. 아저씨, 그녀는 서둘러 멀어졌다. 하지만 곁눈질로 유라는 무언가를 보았다. 문 근처 땅에 붉은 얼룩 자국이 있었다. 마치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걸음을 옮기면서 그녀는 귀에 꽂힌 작은 통신 장치를 켜고 조용히 속삭였다. 목표 지점 확인. 자갈치 시장 뒤편 창고. 의심스러운 활동 포착. 오늘 밤 감시가 필요함. 반대편에서 팀장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수신 양호. 아직 아무 행동도 하지 마. 오늘 밤 지원팀을 기다려. 알겠습니다. 유라는 통신을 끊고 계속 손수레를 밀며 걸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감은 예상보다 더 빨리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시장의 불빛은 희미해졌고 귀뚜라미 소리와 아직 돌아다니는 폐지 수직상들의 발소리만 남았다. 유라는 자루 더미 근처 나무 아래에 앉아 쉬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낡은 창고를 향해 있었다. 밤 10시경 소리 없이 2대의 화물차가 도착했다. 차 안에서 몇몇 남자들이 커다란 자루들을 내렸다. 그 안에는 무거운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그들이 자루를 들어 올리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단순한 쓰레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워 보였다. 유라는 목걸이에 달린 작은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바로 이거요. 놈들이 움직이고 있어. 하지만 그녀가 더 움직이기도 전에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유라는 화들짝 놀랐다.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남자가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유라는 침착하려고 애썼다. 그냥 폐지 줍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 시간에 폐지를. 내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유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바보인 척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아저씨, 밤에는 안 되는 줄 몰랐어요. 남자는 바로 믿지 않았다. 그는 유라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건 뭐야? 이건 어머니 유품이에요.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남자는 거칠게 그녀의 목걸이를 잡아당겼다. 순간 작은 카메라 장치가 떨어지면서 살짝 열렸고 그 안에 전자회로가 드러났다.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너 정체가 뭐야? 유라는 그 순간 자신의 위장이 거의 발각되었음을 알았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남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골목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비명이 들려왔다. 전연 잡아, 빨리. 유라는 텅 빈 시장의 어둠을 뚫고 달렸고 등 뒤에서는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계속 따라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오늘 밤이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유라는 자갈치 시장 뒤편의 어두운 골목을 뚫고 온 힘을 다해 달렸다. 숨이 가빴고 가슴이 터질 듯했다. 그녀를 쫓는 자들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멀리서게 짖는 소리와 누군가 쓰레기통을 걷어찰 때 나는 금속성 소음이 울렸다. 그녀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 4명이 손전등을 든 채 그녀를 쫓고 있었다.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유라는 알고 있었다. 임무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녀의 목숨까지도. 유라는 낡은 건물 두 채 사이의 좁은 틈으로 몸을 숨기고 삐걱거리는 나무문 뒤에 숨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바싹 붙였다. 문틈으로 그녀가 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가는 추격자들의 다리 그림자가 보였다. 북쪽으로 갔다. 약국 뒤쪽을 확인해 남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유라는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후에야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는 얼굴에 땀을 닦고 바지 주머니에서 초소형 통신기를 꺼냈다. 불행히도 기기는 고장나 있었다. 아까 목걸이가 당겨질 때 망가진 모양이었다. 젠장.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통신기 없이는 감시팀과 연락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늘 밤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고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라는 강가의 허름한 판자촌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아침이 올 때까지 숨어있을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 몇 분을 걸었을까? 한 움막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밖에서는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김 영감님, 저 유라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문이 살짝 열렸다. 틈새로 김 영감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놀란 듯했다.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야? 흠뻑 젖었잖아.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영감님, 제가 도둑질이라도 한 줄 아나 봐요. 김 영감은 서둘러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얼른 들어와.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돼. 움막 안은 축축하고 비좁았지만 그런대로 따뜻했다. 돗자리와 작은 화로, 그리고 몇 개의 비닐 포대가 있었다. 유라는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김 영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봤다. 너 보통 폐지 줍는 애가 아니지. 유라는 침묵했다.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았어? 아가씨, 사람들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을 보면 알아. 넌 길바닥 출신이 아니야. 대체 누구야? 유라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위장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영감님, 저는 누구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경찰 정보가 소속이에요. 이 시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김 영감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완전히 뜻밖이라는 반응은 아니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자니가 경찰이 보낸 그 사람이구먼. 알고 계셨어요? 김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폐지 줍는 친구 하나가 경찰이 그 나쁜 조직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슬쩍 말해준 적이 있어. 근데 보냈던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더군. 유라는 침묵했다. 지난주에 사라졌다는 2명의 폐지 수집상이 떠올랐다. 아마도 그들이 발각된 정보원이었을 것이다. 김 영감이 말을 이었다. 나도 그놈들에 대해 조금은 알아, 아가씨. 가끔 밤에 그 창고로 차가와 커다란 자루들을 싣고 오지. 몇 번은 이상한 소리도 들었어. 마치 억지로 참는 울음소리 같은 거. 유라는 진지하게 그를 쳐다봤다. 그 길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영감님? 김 영감은 망설였다. 오늘 밤은 위험해. 아가씨, 놈들이 이미 자네를 의심하고 있잖아.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놈들이 장소를 옮기면 모든 증거가 사라져요. 마침내 김 영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대신 나도 같이 가지. 내가 뒤쪽 지름길을 알아. 그들이 낡은 창고를 향해 진흙판 길을 걸어갈 때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멀리서 비선계 너머로 자동차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은 낡은 드럼통 더미 뒤에 웅크렸다. 유라는 허리춤에서 예비 카메라를 꺼냈다. 시각적 증거가 필요해요. 놈들 얼굴만 찍을 수 있다면 팀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김 영감이 창고 왼쪽을 가리켰다. 저쪽에서 보면 작은 창문 틈이 있어. 하지만 조심해. 가끔 위에서 망보는 놈이 있거든.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창문을 향해 기어갔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본 광경은 피가 얼어붙게 만들었다. 창고 안에서 몇몇 남자들이 커다란 자루를 풀고 있었다. 그 안에서는 비닐에 쌓인 인간의 시신들이 드러났다. 다른 2 남자는 장부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고 억센 얼굴에 건장한 남자가 서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저놈이 보스다. 유라가 속삭였다. 얼굴을 찍어야 해. 그녀는 천천히 카메라를 켰다. 하지만 초점을 확대하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그녀를 덮쳤다. 어이, 거기 누구야? 유라는 즉시 몸을 돌렸다. 한 경비원이 권총을 든 채 환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와 김 영감은 곧장 창고 옆 좁은 골목으로 달렸다. 공중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렸다. 콘크리트 벽에 총알이 튕겼다. 김 영감은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지만 유라가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가요, 영감님, 빨리요. 그들은 간신히 뒷길로 빠져나왔지만 유라는 팔에 뜨거운 통증을 느꼈다. 총알이 어깨를 스쳐 피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가씨, 피가 나잖아. 김 영감님이 소리쳤다. 괜찮아요, 영감님. 계속 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앞에서 빠르게 달려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차 안에서 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그중 한 명은 오늘 아침 국밥집에서 그녀를 쳐다보던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였다. 자, 여기 있네. 위장 놀이하던 똑똑한 아가씨.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우리가 내 정체를 모를 줄 알았어? 유라는 탈출로를 찾으며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길은 막혀 있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안타깝네. 이렇게 예쁜 얼굴이 오늘 밤 창고에서 끝나야 하다니. 유라는 허리띠에서 작은 접이식 칼을 뽑아 들었다. 날 데려가고 싶으면 나부터 쓰러뜨려야 할 거야. 남자는 나지막이 웃었다. 고집도 세군. 좋아. 빠른 격투가 벌어졌다. 유라는 경비원 한 명의 복부를 쳤지만 2번째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그녀는 비틀거렸지만 여전히 버텼다. 그 사이 김영감은 돌을 주워 차 유리에 던져 시선을 끌려했다. 도망쳐, 유라야. 그가 소리쳤다. 유라는 길 오른쪽 좁은 골목으로 달렸다. 다시 총알이 날아와 벽돌 벽에 부딪혔다. 그녀는 어깨에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렸다. 마침내 그녀는 텅 빈 시장 구역에 도착해 상인의 자판 아래에 몸을 숨겼다. 멀리서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일단은 그들의 추적을 따돌린 것이었다. 몇 분 후 유라는 신발 안에서 비상용 통신기를 꺼냈다. 그녀는 3번의 노크 소리 같은 코드로 비상 신호를 보냈다. 위험 상황, 신원 노출을 의미하는 코드였다. 본부의 감시팀은 현장의 요원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음을 즉시 알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킬 틈도 없이 유라는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시장의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오고 있었다. 그녀는 방어할 준비를 하며 몸을 고추세웠다. 하지만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정보팀의 리더인 박진우 팀장이었다. 유라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나? 유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제 신원이 노출됐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영상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파일을 지금 전송해. 동이 트기 전에 놈들을 잡아야 한다. 유라는 여전히 작동하는 소형 카메라를 건넸다.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창고 안에 희생자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비가 삼엄합니다. 박 팀장은 빠르게 파일을 확인하고 부하들을 쳐다봤다. 오늘 밤 기습한다. 강유라, 너도 동행해. 하지만 안전한 위치에 있어. 오늘 밤 넌 충분히 용감했어. 유라는 그를 쳐다봤다.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팀장님, 제가 진입로를 압니다. 지금 제가 물러나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박 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총격전이 시작되면 즉시 빠져나갈 길을 찾아. 1시간 후 비가 그쳤다. 완전 무장한 특수팀이 창고 주변에 흩어졌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라는 드럼통 더미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범인들은 여전히 자루를 옮기느라 분주했다. 그녀는 아까 자신에게 총을 겨눴던 남자를 알아봤다. 그는 지금 문 앞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박 팀장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3, 2, 진입. 성광탄 터지는 소리가 났다. 경찰이다. 손 들어. 총성이 서로 오갔다. 창고의 불이 깨지고 비명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범인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유라는 2명의 팀원과 함께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녀는 뒷방에서 아직 살아있는 몇몇 희생자들을 발견했다. 그들의 손은 묶여 있었다. 진정하세요. 경찰입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녀가 차례로 밧줄을 풀어주며 말했다. 하지만 계단 쪽에서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권총을 그녀에게 겨눈 채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관자놀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꼼짝 마. 안 그러면 쏜다. 유라는 얼어붙었지만 시선은 날카로웠다. 네가 쏠 틈은 없을걸. 순간 총성이 울렸다. 남자의 몸이 비틀거리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박 팀장이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권총을 든 채 뒤에 서 있었다. 잘했다, 강유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유라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아드레날린 때문에 온몸이 떨렸다. 몇 시간 후 동이 트기 시작했다. 경찰은 주모자를 포함한 조직원 7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수십 명의 희생자가 구출되었다. 유라는 창고 문턱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어깨는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김영감이 느린 걸음으로 다가왔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아가씨. 자니가 아니었다면 많은 사람이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유라는 부드럽게 그를 쳐다봤다.
저는 제 임무를 다했을 뿐이에요. 영감님. 하지만 영감님 도움이 없었다면 저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김 영감은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는 폐지 줍는 사람으로 위장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네. 요라는 작게 웃었다. 나라가 필요로 한다면 또 위장해야 할지도 모르죠. 영감님. 그녀는 막 도착한 상인들로 붐비기 시작하는 길을 바라보며 일어섰다.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상은 평소처럼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모르는 채 많은 생명을 구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자갈치 시장 뒤편 낡은 창고 급습 사건 3일 후 도시는 여전히 그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텔레비전, 신문, 소셜미디어에서는 장기밀매 조직 검거 뉴스가 주요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경찰은 대부분 폐지 수집상과 가출 청소년이었던 20명 이상의 피해자를 구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 뒤에 강유라라는 이름은 결코 등장하지 않았다. 예전에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주 보던 그 폐지 줍는 소녀가 작전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언론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본부로 복귀해 치료를 받았고 박진우 팀장으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날 아침 부산에 위치한 정보팀의 작은 사무실은 한가로운 분위기였다. 몇몇 팀원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박 팀장은 두꺼운 서류철을 읽고 있었다. 유라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들어왔다. 그녀는 평범한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팀장님. 박 팀장은 그녀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유라야. 아직 병원에 있어야 할 텐데. 어깨가 다 낫지도 않았잖아. 계속 거기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요. 팀장님은 유라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보고서 정리하는 거라도 돕고 싶어서요. 박 팀장은 작게 웃었다. 고집은 여전하군. 좋아, 여기 앉아.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다. 어젯밤 조사 결과로 전체 데이터를 확보했어. 조직의 총책은 윤태식이라는 자로 의료기기 비리 사건으로 해고된 전직 병원장이었어. 그 이후로 해외에 장기를 판매하는 불법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지. 유라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그 자가 모든 자금을 댄 거군요. 그래. 그리고 나쁜 소식은 우리가 잡은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야. 아직 서울과 인천에도 활동 중인 다른 조직이 있어. 이 윤태식이라는 자는 내부와 강력한 연줄이 있어. 일부 지역 공무원들이 그를 비호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어. 유라는 심각하게 쳐다봤다. 그 말은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그 윗선까지 올라가려면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그래서 어제 작전에서 내 역할을 계속 비밀로 해야 하는 거야. 놈들이 네가 아직 살아있고 핵심 증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넌 위험에 처하게 될 거야. 유라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그 결과를 알고 있었다. 정보의 세계는 용기를 과시하는 곳이 아니라 때가 올 때까지 진실을 숨기는 곳이었다. 오후가 되자 유라는 요원이 아닌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을 다시 보고 싶은 사람으로서 시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간편한 옷을 입었지만 이번에는 위장하지 않았다. 자갈치 시장은 달라 보였다. 경비 인력이 더 철저하게 배치되었고 예전에 어두웠던 몇몇 구역에는 새로운 조명이 설치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창고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기서 시체들이 나왔다던데. 한 상인이 속삭였다. 무서워라. 그러니 실종자가 많을 수밖에. 유라는 그들을 지나치며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예전에 자주 앉았던 국밥집에 멈춰 섰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그녀를 알아봤다. 어머, 너구나? 한동안 안 보이더니. 아가씨, 이사 갔다고 들었는데.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모. 잠시 다른 도시에서 일했어요. 아주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듣자 하니 그 사건 해결한 게 경찰이라던데. 폐지 줍는 사람도 보았다며. 유라는 눈앞에 커피를 쳐다봤다. 네, 이모. 돕는 걸 두려워하지 않은 좋은 분이 계셨어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느님이 그분에게 좋은 보답을 해주시길 빌어야지. 유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그 사람이 한 명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 영감님, 용감하게 증언한 피해자들, 그리고 카메라의 조명 없이 일하는 팀원들이 있었다. 저녁이 되자 유라는 김 영감이 사는 강가의 작은 움막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나무 화로에서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자 김 영감님, 문이 열렸다. 노인의 얼굴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나타났다. 유라야, 드디어 왔구나. 여기 오는 길을 잊어버린 줄 알았네.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영감님,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며 대답했다. 그들은 돗자리에 앉았다. 김 영감은 따뜻한 차를 내왔다. 이제 이 동네도 다시 조용해졌어. 그래도 가끔은 그날 밤 악몽을 꿔 유라는 동정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저도 그래요, 영감님.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거죠. 김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경찰이 와서 여기 거리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지어줄 거라고 하더군. 그 팀원 중 한 명의 아이디어였다던데. 혹시 너 아니냐? 유라는 작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냥 제안했을 뿐이에요, 영감님. 아이들이 더 안전한 곳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는 표적이 되지 않도록요. 김 영감은 감탄하며 그녀를 쳐다봤다. 넌 아직 젊은데 마음이 참 크구나. 세상은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유라는 부끄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제 임무를 다할 뿐이에요, 영감님. 하지만 약속할게요. 다른 임무가 생겨도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예요. 부산이 약한 사람들에게 두려운 곳이 되게 놔둘 순 없어요. 며칠 후 경찰 본부에서 박 팀장은 몇몇 고위 간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스크린에는 윤태식의 얼굴 사진과 부산에서 서울까지 뻗어있는 조직도가 보였다. 우리 팀이 유라 요원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박 팀장이 말했다. 윤태식은 부산항에 연락책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어선을 이용해 해외로 장기를 밀반출합니다. 다시 위장 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한 간부가 그를 쳐다봤다. 그렇게 큰 작전을 믿고 맡길 사람이 있나? 박 팀장은 몇 초간 스크린을 응시하다가 대답했다. 이미 적임자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누구지? 박 팀장은 옅게 미소 지었다. 강유라 요원입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고 이내 한장교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하게. 언론에 새어나가서는 안 돼. 그날 밤 유라는 본부의 작은 발코니에 서서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의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지만 그 추격의 밤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서 있는 세상이 칭찬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직접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상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살아남은 모든 생명이 그녀가 여전히 여기에 있는 이유였다. 박 팀장이 뒤에서 다가왔다. 정말 계속할 건가? 유라야? 다음 작전은 더 힘들어.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 알 수 없어. 유라는 평온한 미소로 돌아섰다. 저는 이미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물러나면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박 팀장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어깨를 두드렸다. 넌 드문 용기를 가졌어.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마. 정보원은 배짱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마음도 중요하지. 때로는 우리가 사라져야 다른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어. 유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해합니다, 팀장님.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이 저를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기만 하다면요.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에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 경찰은 여전히 전국 장기밀매 조직의 배후를 쫓고 있으며 공무원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유라는 그 화면을 보며 새로운 위장 장비가 든 작은 가방을 챙겼다. 재킷 주머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예전에 그녀를 거의 죽일 뻔했던 카메라 장치. 하지만 이제는 그녀 자신의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떠나기 전 그녀는 거울을 보고 미소 지었다. 폐지 줍는 유라는 끝났다. 이제는 그림자 유라의 차례였다. 그녀는 아침 일찍 분주해지기 시작한 도시의 소음을 뒤로하고 본부를 나섰다. 멀리서 부산의 태양이 마치 침묵 속에서 일하는 전사들을 맞이하듯 천천히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빛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되기를 선택한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자갈치 시장 사건 2개월 후 그림자 작전이라는 이름은 경찰 정보계 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장기밀매 조직의 대부분은 검거되었지만 한 이름은 여전히 빠져나가 있었다. 모든 암흑 작전의 배후이자 총책인 윤태식. 몇 주 동안 경찰은 그의 흔적을 찾았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회복한 유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야망 때문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수사를 계속했다.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 수면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깊이 잠수해버렸다. 어느 날 오후 유라는 부산항 근처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이제 더 짧아졌고 위장 화장으로 얼굴은 조금 달라 보였다. 그녀 앞에는 뒷면에 작은 기사가 실린 신문이 놓여 있었다. 어선 선장, 부두에서 의문사, 장기 밀수 사건 연루 의혹. 그녀는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 선장의 이름은 윤태식의 서류에서 본 적이 있었다. 즉, 그는 여전히 항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유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귀에 꽂힌 작은 통신기를 켰다. 코드 27, 보고한다. 목표물의 위치는 8번 냉동 창고일 가능성 높음. 야간 활동 빈번. 오늘 밤 진입하겠다. 반대편에서 박 팀장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라야, 성급하게 굴지 마. 아직 완전한 작전 허가가 나지 않았어. 혼자 들어가면 위험이 너무 커. 허가를 기다리면 놈들은 이미 옮기고 없을 겁니다. 팀장님. 박 팀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가 대답했다. 좋아. 하지만 통신은 계속 유지해. 위험 신호가 있으면 즉시 후퇴해. 알겠습니다. 팀장님. 유라는 통신을 끄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하늘을 쳐다봤다. 멀리서 배들의 불빛이 깜박였다. 그녀는 오늘 밤이 현장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유라는 검은 조끼와 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항구의 울타리를 몰래 넘어갔다. 그녀는 쌓여있는 거대한 컨테이너들 사이를 빠르게 걸어 8번 냉동 창고에 접근했다. 철문 틈으로 무장한 남자 2명이 경비를 서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주위를 살핀 후 지붕으로 이어지는 철제 사다리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작은 카메라를 내려보내 감시했다. 창고 안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얼음에 보존된 인간의 장기가 담긴 큰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검은 정장에 백발이 섞인 남자가 서 있었다. 윤태식이었다. 유라는 녹음 장치를 켰지만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그녀의 발이 무심코 작은 볼트를 차고 말았다. 그 소리가 철벽에 울려 퍼졌다. 위에 누구야? 경비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유라는 즉시 뒤로 굴러 사다리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아래에 도착했을 때 두 남자가 이미 권총을 겨눈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려와. 손 들어. 그녀는 항복하는 척하다가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형광등을 걷어차 깨뜨렸다. 주위가 어두워졌다. 그녀는 컨테이너 뒤로 숨어 뒷문으로 달렸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윤태식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시장 때처럼 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응훈. 이번엔 너 혼자다. 유라는 그를 쳐다봤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약한 사람들의 고통 뒤에서 놀았어. 이제 멈출 시간이야. 윤태식은 나지막이 웃었다. 정의를 너무 믿는 젊은이로군. 이 세상은 흑백이 아니야. 아가씨. 모든 사람에게는 가격이 있지. 그렇다면 당신은 자존심 없이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모르는 거겠지. 유라가 날카롭게 대답했다. 갑자기 창고 밖에서 총성이 들렸다. 박 팀장이 이끄는 경찰팀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었다. 상황은 즉시 혼란에 빠졌다. 유라는 옆문으로 달렸고 윤태식은 뒷문으로 탈출하려 했다. 박 팀장이 소리치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유라야, 놈은 어느 쪽으로 갔나? 유라는 부두를 가리켰다. 저쪽입니다. 팀장님. 그들 둘은 서이렌과 적색과 청색의 불빛이 번쩍이는 가운데 달렸다. 멀리서 윤태식이 작은 보트에 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는 엔진을 켜고 멀어지기 시작했다. 저놈이 도망치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 유라가 말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 배를 향해 헤엄쳤다. 파도는 높고 바람은 거셌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다가갔다. 배의 후미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올라타서 즉시 윤태식에게 권총을 겨눴다. 멈춰. 넌 포위됐어. 윤태식은 차가운 미소로 돌아섰다. 혼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그가 허리띠에서 권총을 빼려 했지만 유라가 더 빨랐다. 한 발의 총알이 그의 손을 맞췄고 그는 갑판으로 쓰러졌다. 게임은 끝났어. 유라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갑자기 배 뒤편의 엔진이 작게 폭발했다. 아마도 유탄 때문일 것이다.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 유라는 윤태식을 끌어내려 했지만 배는 이미 불타고 있었다. 날 놔줘. 내 목숨이나 구해. 윤태식이 소리쳤다. 그의 몸 절반이 불타고 있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넌 재판을 받아야 해. 하지만 불길은 너무 빨랐다. 결국 그녀는 배가 완전히 폭발하기 전에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거대한 폭발이 바다를 뒤흔들었다. 주황색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었다. 박 팀장과 팀원들은 부두에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유라야, 박 팀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파도와 나무 파편뿐이었다. 몇 시간 후 구조대는 불탄 배의 잔해를 발견했다. 윤태식의 온전한 시신은 없었고 유라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 뉴스는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장기밀매 총책, 부산항 폭발 사고로 사망 추정. 비밀 작전 수행하던 젊은 정보 요원 순직한 듯 본부에서는 슬픔이 방을 가득 채웠다. 박 팀장은 이제 꽃과 사복 차림으로 미소 짓는 유라의 사진이 놓인 명패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최고의 요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주는 존재였다. 박 팀장이 팀원들에게 말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모든 팀원들은 1분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동해안의 한 어촌 마을에서 짧은 머리의 젊은 여성이 해변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그녀는 낡은 검은 재킷을 입고 목에는 작은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주민들이 그녀를 구해 마을 보건소로 데려갔다. 의식을 차렸을 때 그 여성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간호사가 의아하게 그녀를 쳐다봤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가씨. 여성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유라라고 불러주세요. 몇 달이 흘렀다. 부산에서 강유라라는 이름은 경찰들 사이에서 여전히 기억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임무 중 실종으로 처리되었지만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새로운 신분 뒤에 숨어 그녀는 바닷가에서 소박하게 살며 어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도왔다. 가끔 밤이 되면 그녀는 별을 보며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아직 지켜야 할 것이 많아 그녀가 속삭였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집 앞에 멈춰 섰다. 차 안에서 박 팀장이 내렸다. 나이는 더 들었지만 시선은 여전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유라는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죽지 않았어요. 팀장님. 잠시 쉬었을 뿐이에요. 박 팀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라는